일본은 된 것 같네. 일본 진출하시는 분. 막고학교부터 해보고 뭐 B2B를 가니까. 근데 막고학교에 대한 심사가 통과됐대네. 대표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죠? 요즘은 14시간 합니다. 14시간 중에 사무업무도 보시고 여기서 시장 업무도 보시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요즘 그래서 사무실을 한 20분? 그 정도도 못 들어가 있어요. 메일도 확인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현장에 바쁘다 보면 또 사무 업무가 많이 밀릴 거고 또 사무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현장이 밀릴 거고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쁠 때는 진짜 전화 오는 것도 정말 곤란합니다. 뭐 가끔 뭐 모르는 전화 들어오면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사실 못 받는 거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시끄러울 때.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쁜 게 좋으신 거죠? 적당히 바쁜 게 좋습니다. 적당히 바빠야지. 너무 바쁘면 지쳐요. 이게 힘들어요. 갑자기 바빠진다고 해가지고 인력을 또 마음대로 충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측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 통신 판매라는 게 과거에 탕후루나 두쫀구를 봐도 이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뭐 순식간에 확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설렁해지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의도치 않게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타버리면 막 그냥 주문이 확 밀려올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제조를 하시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냥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죽어라고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설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설비를 늘리는 것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거기 투자한 것도 뽑을 수가 있는 건데 제조업체의 가장 큰 적이 급격한 증설입니다. 순식간에 지금 매출이 오른다 그래서 설비를 2배, 3배 증설을 했다간 바로 그 사이클이 넘어가는 순간 할 게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건조대도 사실 뭐 무궁무진한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나간다 그래서 증설을 많이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고민이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대표님 작업 중에 제가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작업이 너무 느려지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오늘 물량은 오늘 처리가 됩니다. 요즘 뭐 평일날에는 아무래도 주문량이 조금 작기 때문에 월요일이 가장 바쁘신 거죠? 월요일이 제일 바쁘죠. 아무래도 3일치 금요일 오후서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주문량이 하루에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정말 바쁩니다. 월요일 날 만약에 안 바빴다 그러면 한 주가 우울해지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명절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은 달갑지가 않으실 수도 있겠네요. 명절 끝나고가 일이 진짜 많으실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명절날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문제보다는 명절 다음 날의 제일 큰 고민은 과연 이게 택배가 제대로 갈까? 택배가 제일 큰 문제예요. 명절 이후에는 택배 물통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배송 기일도 문제가 되고 또 파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좋은데 2점 주는 애들은 도대체 뭐냐 얘는 좋다고 해놓고 2점 줘. 아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참. 정말 쫓아가서 따지고 싶어요. 차라리 쓰지를 말던가. 아니 좋다라고 2점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일본은 된 것 같네. 일본 진출하시는 분. 막고학교부터 해보고 뭐 B2B를 가니까. 근데 막고학교에 대한 심사가 통과됐대네. 전에도 막고학교에서 판매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판매자, 일본 현지 판매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초창기 처음에 우리가 그 4년 전에 일본 업체하고 해서 막고학교를 했는데 이게 내가 일본 업체가 이게 어떤 업체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집구석, 방구석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 등록증 자기 아파트에다가 올려놓고 시작한 사람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판매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류업체를 못 잡아서 원래 8월 달에 펀딩은 완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가져가서 빨리 배송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비자들도 기대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물류업체를 못 잡다 보니까 12월 말에 1월 초에 가져갔다고.
그 중에 그 막고학계에 그 구매를 했던 구매자들은 난리가 났겠죠. 예, 그 사람은 계속 우리 때문에 좀 늦어져서 미안하다라고 쪽에 메일들을 보내주고 달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이번에는 또 뭐 배가 파손됐나 보지 빨리 환불해줘 이렇게 돼서 그 다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시장을 몇 년 동안 엄두도 못 냈다고. 일본 또 다 막고학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스틸아트에 대한 막고학계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자본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사업자들이 대표님네 제품을 팔아보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시겠네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집에다가 걸어놓고 좀 팔아보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한 달에 한두 개 팔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보면 안 팔리니까 가격을 자꾸 낮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이거 1,000원만 남아도 돼요. 어차피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올려놓고 땡이니까 그럼 뭐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왜곡이 되는 현상이 나오죠.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근데 그런 분들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거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도 그렇죠. 그거를 안 지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내 물건을 판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얼마에 파는지 그 사람은 또 실제로 소비자에 대한 대응이 어떤지 왜냐 결국은 그게 나한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좀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쉬운 게 없죠.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라든지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해외 판매자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일본 판매자 같은 경우가 생길 예, 수가 그렇죠. 그 좀 좋은 판매자를 만나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0여 년째 이걸 하면서 뭐 과거에 이안리빙도 그랬지만 잘 팔았잖아요. 이안리빙 같은 데만 한 두세 군데만 더 만나면 그래도 야 매출도 나오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결론은 판매를 갖다가 열심히 정말 내가 이 스틸아트 제품에 대한 애착을 가진 판매잖아. 이 스틸아트 제품을 많이 팔아서 나도 돈을 벌겠다. 정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최선을 다하느냐. 그런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판매자를 만난다면 저는 일본 시장에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 시장에 이제 가끔 라쿠텐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도 이제 들여다보면 야, 우리 제품 들어가면 저거 다 잡아 죽여버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건 못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내가 직접 들어갈 능력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직접 판매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못 갖추셨다 보니까 이제 잘 판매할 수 있는 벤더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벤더사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뭐 네이버에 등록만 하고 쿠팡에 등록만 하고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등록한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 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데 제 소양이 거기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판매하는 거 보면 확실히 다르다. 근데 그거 좀 알려달라 그러면 안 알려주더라고. 예, 광고 기법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나도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안 알려주죠. 영업비밀이라고.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어쩔 수 없다. 그게 뭐 먹고 사는 능력이고 또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더 다 팔면 아 니들한테 내가 왜 줘? 내가 그냥 혼자 다 팔아먹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혼자서만 잘 산다라는 건 좀 어렵죠. 대표님 그러면 빨래 건조대는 언제부터 생산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제가 예전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런 회사에서 이제 설계 과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고, 그러다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게 건조대 회사를 취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한 1년간 공장장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아, 이 건조대라는 거 내가 만들면 잘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를 나온 다음에 아주 작은 계기가 있었어요. 뭐 만드는 거는 저도 좀 자신이 있다고 할까? 뭐 그런 쪽에 뭐 기계를 설계를 하고 뭐 만들고 하는 쪽에 일을 좀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쉴 때 그 식구들하고 마트에 갔는데 식구들이 그 신발 정리대를 그 카트에다 넣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격도 꽤 되고 그래서
이거 갖다 놔라. 내가 만들어 볼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건조대 회사에서 거래했던 그 파이프 업체에다가 샘플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직접 제가 만들어서 이건 어때? 라고 이제 저희 식구들한테 보여줬죠. 줬죠, 직접. 그 니들이 얘기하는 신발 정리대인데 어떠냐? 했더니 이거 얼마 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저도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공부를 한다라고 했지만 좀 디테일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원가에 이 정도면 야, 10,000원에 팔 거야. 10,000원에 팔면 되겠어. 했더니 당장 시작하지? 그러더라고. 사업해도 되겠는데? 이거 10,000원에 팔면 팔리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공장 차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혼자서 울었어요. 안 팔려서. 안 팔리더라고.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15년도인데 공장을 구하고 기계를 만들고 생산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G마켓 옥션에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몰라서 못했고, 그러니까 G마켓하고 옥션에만 올려놨는데 석 달간 한 개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지? 왜 안 팔리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그때만 해도 만들면 팔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왜 안 팔리지? 진짜 혼자서 맨날 공장 가서 고민하고 도대체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보고 왜 안 팔리는지 물건은 좋다라고 그러는데 가격도 싸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에서 띵똥띵똥 하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날 띵똥띵똥이 계속 띵똥띵똥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그 1인 창조 기업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받으러 간 상태에서 부랴부랴 들어와서 포장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서부터 이제 매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매출이 발생됐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날아갈 뻔했죠. 날아간 줄 알았죠. 야, 이제 됐다. 이제 되나 보다. 예, 그때 그래서 혼자 일할 때 그러면서 이제 직원도 구하고 금방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본업인 이제 빨래 건조대를 만들고 처음에 시작은 사실 신발 정리대로 시작을 했는데 빨래 건조대를 만들고 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홈쇼핑을 하자, 마트에 입점을 하자라고 제안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키우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 고민의 늪에 빠지게 된 시작이 된 거죠. 자꾸 투자는 하게 되고 매출은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고 뭔가 좀 될 만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뭐 마트도 다 끊기고 매출이 그냥 바닥이 나버리고. 그 전까지는 온라인 매출보다는 오프라인 매출이 그렇죠. 마트하고 홈쇼핑 매출로만 해도 공장을 꾸려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제조업이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게 코로나 때 한번 한 1년 덜커덕 해버리니까 그때 생긴 빛이 참 벗어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해서 키우신 분들 보면 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기고 나온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이 온라인 판매자 분들은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 분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제조사만 다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제조는 리스크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고정비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매출이 조금만 휘청이더라도 바로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게 제조업체니까요. 또 실제로 물론 뭐 마진율이 높다면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어떤 유보를 해놓는다면 뭐 견뎌 나가겠지만 자리를 잡은 대형 회사 아닌 다음에는 쉽지 않겠죠. 그럼 대표님 회사에서 지금 스텐으로 된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빨래 건조대와 뭐 신발 정리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행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로 또 스텐으로 된 제품 늘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저희 그 새로 특허가 출원이 됐습니다. 다용도 선반으로. 이쁜 건 모르겠지만 실용적이고 튼튼하다. 이것만큼은 저희가 뭐 스트라트가 지향하는 목표가 실용적이고 튼튼하고 정말 평생 쓰는 제품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 그 모토입니다. 대표님도 이렇게 대표님 국내 이제 제조업들이 많은데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 똑같겠죠, 저하고 생각들이. 그분들 역시 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제품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주고 싶은 마음일 거고 또 돈 잘 벌어서 직원들 보너스나 뭐 급여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일 건데 마음대로 안 되지만 즐겁게 일합시다.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러면 실례지만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저희는 지금 5명이 일하고 있어요. 저 말고. 그러면 이건 답 안 하셔도 되는데 연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실까요? 다만 해도 된다며 왜 물어봐?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작년에 한 5억 정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재작년 3년 전에는 한 7억 정도 해서 한 10억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작년 재작년에는 좀 오히려 매출이 줄어서 5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10억은 반드시 넘길 겁니다. 또 지금 추세로 봤을 땐 올해는 10억은 한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그 소상공인들, 이제 중소기업에도 못 들어가는 소상공인 이런 개념을 저는 1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소기업 쪽으로 좀 도약을 하겠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건가요? 죽을 때까지 하려고 이거 차린 거예요. 근데 일하다가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촬영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